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인데요. 일단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 수출입 데이터, 미국에서 중고차 지수, 우리는 수요일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휴장, 그 사이 중국은 소비자 생산자 물가 나온다라는 거고, 목요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제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 다음 몇 시간 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거, 이게 뭐 워낙 중요하죠. 연준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과연 코로나 정책을 철폐를 할 수 있을까? 금리 낮출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이철은 잘 될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텐션은 어떻게 될까? 이란 핵 협상은 어떻게 될까? 였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주말 동안에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서구 쪽에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고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독일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들겠다. 우리는 그럼 못 산다라는 거고,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서방에서도. 미국은 야 그러면 동맹들 제외하고 우리 혼자만이라도 하겠다라는 이제 좀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뭐 워낙 이제 이 이슈가 커가지고서 이건 누가 받겠냐 싶지만은, 중국의 수출 데이터는 이제 예상 대비로 살짝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그 지표들이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있었던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의 실물 경기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경기에서 바닥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아마도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중고차 지수가 나왔는데요. 맨하인 인덱스는 두 번 발표됩니다. 월에 한 번은 이제 그 달 전체 것 자료가 발표되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반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보시면은 2월달 숫자예요. 2월달 숫자가 보시면은 살짝 내려옵니다. 꺾여서. 그래서 솔직히 중고차 가격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는 것인가? 두 배나. 이 정도쯤 되면 중고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내려올 때도 됐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원유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그 전주 금요일이죠. 그때 제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매수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쉘이었고 디스카운트를 거의 한 30불 정도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쉘이 여러 가지 이제 민간 단체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그 공격을 받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쉘에서는 앞으로는 러시아산 원유뿐만이 아니라 각종 화학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사업 안 하겠다라고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제가 훨씬 무섭습니다, 요새.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3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있기는 했지만은 별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모든 게 다 많이 올랐지만은 그 중에서는 니켈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니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에 또 급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니켈을 둘러싼 막전 막후에 요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음모론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날에 뭐 다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상해도 다우도 나스닥도 다 2% 이상 빠졌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날의 특이점은 뭐였냐 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져 3차 협상에서, 그 다음에 서구에서는 러시아 쪽에 엄청나게 제재를 에너지까지도 가하겠다 얘기 나와서 텐션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금리도 같이 내려갔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날의 특이점은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 주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가가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공포가 올라가면 금리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다시 시장은 좀 완화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자율 조정되는 효과도 이젠 좀 사라진다. 이건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시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날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8일 화요일에는요, 유럽에서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명분이 에너지하고 국방비 쪽으로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아졌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원래 예산안에 없었던 일이다. 이거 우리 이제 돈을 더 쓰게 될 테니까는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하자. 그 우린 공동채권이라 이름을 붙이자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또 전시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대륙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막 풀어 제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도 이제 워본드라고 전시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증시가 확 올라갔었어요. 밑에 보시면은 미 주가지수 선물 유럽 공동채권 발행 소식의 상승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와야 또 돈을 푸나 보다. 역시 돈 풀기를 멈출 수가 없군. 그래 돈을 풀면은 유동성이 공급되니 주가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장 마감할 때는 EU 유럽 공동채권의 발행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락 마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돈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다지 시장이 이거 가지고서 호재로 여기면서 급반등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내몰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상승 전환했을 때 여기에 속은 분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야 재정을 다시 푸네? 그러면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돈 푸는데 야 이거 받아줘야지.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비둘기적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러했을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는 매파적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금리 쪽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주겠다는 데에서 내가 사주는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 버립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미국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켈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니켈이 이틀 사이에 25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코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니켈 같은 거 해버리면 250%씩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보니까 영국의 이제 그 니켈 거래하는 거래소 LME에서 니켈에 대해 갖고 거래 중단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의 니켈 업체인 칭산이 숏 포지션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타고가 터져버린 것이죠. 마진콜에 걸린 거예요. 이게 증거금이 부족한 거예요. 선물 거래할 때는 증거금을 넣어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금이 이제 부족해져서 추가로 증거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그거 우리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런 포지션에 딱 걸려버린 거죠. 칭산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요. 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 LME에서 아직까지도 거래 중지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소문이 좀 나는 게 있어요. 루머가 있는데 뭐냐면은 니켈의 최대 숏 포지션은 중국의 칭산이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반대도 있을 거잖아요. 롱 포지션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선물 옵션 거래는 네팅함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내가 돈 따면 누군가는 잃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니켈 관련해서 최대 롱 포지션은 글렌코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 쪽의 기업이죠. 그렇죠? 이 글렌코어가 칭산의 포지션을 보고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켜서 칭산이 마진콜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럼 여기서 추가로 또 어떤 썰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LME가 거래 중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거래소가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지금 LME 쪽에서는 했냐 하면 특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니켈 관련된 모든 거래를 트레이드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켈을 롱을 잡았어요. 선물을. 뭐 레버리지 엄청 높여가지고 했는데 250% 올랐어요. 완전 대박이 났는데 갑자기 거래소가 나타나서 야야 미안 취소하자 이거 아닌 것 같아 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 LME가요. 현재 홍콩 거래소가 100% 보유한 홍콩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에 충분히 나설 만한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 기억에 2012년인가 15년인가에 팔렸어요. 홍콩 거래소에다가.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리법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소에서 내세운 중재안이라는 게 뭐냐면 칭산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분의 일부 혹은 광산 전체에 대해 가지고서 글렌코어의 그 대가로 이제 그 광산을 양도를 하는 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칭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단 마진콜 당한 거에 대해서 내 돈 낼게. 뭘로? 정부 지원 받아서 크레딧 라인 나 연결했어 하는 거고, 숏 포지션 나 유지하고 싶어. 이거 빠지겠지 이제. 나 손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250% 올라왔는데 빠지겠지. 나 숏 포지션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 그 결제일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거 선물 이거 현물로 내겠다. 지금 얘기되는 게 20만 톤 정도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만 톤 내가 구해서 어떻게든 줄게. 내가 그거를 시장에서 250% 높은 가격에 사든 말든 내가 어떻게든 구해갖고서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 이런 데서 생산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칭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이니켈인데 이건 LME 규격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칭산이 그 LME 규격에 맞는 거를 지금 납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래서 자기네 갖고 있는 하이니켈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LME 규격의 것을 다른 어딘가에서 구해오거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0만 톤을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은 구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믿기 어렵다. 지금 그 글렌코어하고 협상을 할 때 블러핑 이지 않느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칭산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이제 그 뭐 지금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수요일 날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 피그니켈이 많이 나오거든요. 니켈 증산을 결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켈 쪽은 거래 재개되고 하면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원자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원자재가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니켈이라는 게 사실 지금 쓰임이 많이 늘어난 거는, 과거에는 이게 스테인리스 만드는 데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건설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배에서는 LNG선 갈 때 본행제 그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쓰임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 NCM 배터리, 그러면은 그게 NCM에서 N이 니켈이잖아요. 그래서 니켈이 그런 용도로도 양극재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니켈을 신규로 좀 많이 취급을 늘려가는 기업들, 이제 2차 전지 원재료를 다루는 업체들이겠죠. 아니면은 요거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들, 이런 쪽들이 최근 몇 년간 선물 매매를 통해 가지고서 매년 수백만 달러씩을 벌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선수들, 고인물들의 리그예요. 여기에 이제 일반 투자자가 와가지고서 나도 니켈 선물이나 해볼까 하면은 다 이제 오링 나는 구조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선물 매매로 돈을 잘 벌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본업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뤄야 되는 원자재도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보를 가지고서 매매를 잘 해가지고서 매년 이제 본업 이외의 수익들을 착실하게 굉장히 잘 먹어온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니켈 시장에서만 했겠느냐라는 합리적 추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곳들, 그와 관련되었던 곳들, 특히나 그러면 2차 전지 밸류 체인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 관련된 원자재 중에서 몇몇 개가 또 이런 식의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민은행에서요, 이날 1조 위안의 수익금, 우리도 한국은행이 수익을 내요.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보통 수익을 내거든요. 지금 인민은행도 하는 얘기가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1조 위안의 수익금을 발생한 이익 중에서 1조 위안을 정부에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효과가 마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과 같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이 또 완화책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동채권 유럽에 이어가지고서 중국 쪽에서 투자자들이 또 한 번 속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야, 이제 진짜 또 글로벌의 주요한 곳들이 돈 풀기로 작정을 했구나. 역시 우크라이나 터지니까 니네도 어쩔 수 없이 돈 풀어야지 란 거죠.
다음으로 이제 미국 쪽에 가게 되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기존의 계약 맺은 거는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발을 뺐고요. 영국이 역시 미국의 혈맹입니다. 영국이 동참을 하죠. 근데 원유만 하겠다 그래요. 딴 거는 수입하겠대요. 힘들어. 이거 뭐 가스하고 석탄까지 다 하면 우리 힘들어요 하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는 원유는 할게 해서 2022년 말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금지를 시키는 걸로 얘기를 했고 참고로 영국의 전체 원유 수입 물량 중에 러시아 거의 비중은 17%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나 임팩이 있다. 예, 영국 쪽은 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이 좀 더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국에서도요 이제 또 돈을 추가로 더 달라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패키지 120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공동채권, 인민은행은 수익금 1조 위안 주고 미국 120억 달러, 뭐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우크라 패키지, 뭐 전쟁이 더 격화되면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다시 돈 푸나 보다라는 심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생겨났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뒤에 드리기 위해서란 걸 느끼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돈 푸는 거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미국 3년물 입찰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네. 수요일 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있었고 휴장을 했습니다.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러면 이제는 정책 테마를 우리가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모두가 패배한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이슈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승리는 했는데, 여론조사 나오던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훨씬 득표율이 낮았단 말이죠. 너무 타이트한 승부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원하는 정책 중에서 일단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지방선거가 여러분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까지도 이기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정책을 대선 때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때문에 대선 딱 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존의 이제 대통령께서 업무를 보세요. 그게 이제 2달입니다. 그래서 2달간에도 또 지금 뭐 인수위 열리고 이러는 거지 뭐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우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선까지 일단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을 못해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들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든데 협치하기 사실 뭐 말이 쉬워 협치지 협의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외교 쪽은 좀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의회는 본인들이 이제 공화당 차지가 아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쪽에서 마음대로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외교 쪽을 먼저 좀 그 이슈로 잡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0.9.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푸드 프라이스, 특히 이제 가축류들 이런 것들의 그 가격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서 중국은 물가 상승이 전혀 없나 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중국도 물가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나 이게 그 돼지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에 기저 효과가 있다. 지금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를 이제 많이들 보시죠. 최근에 이게 이제 수입 물가로 미국에 이어지고, 그다음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근 몇 달간 생산자 물가의 절대치는 높았지만 그렇지만 예상 대비로는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미국 쪽 물가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엔 다시 또 예상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북해
추가로 유전을 개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이제 중립국 논의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멘트를 했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도 우리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가 급반등합니다. 반대로 유가는 장중한 때 14% 15%씩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러면 또 올라갈 거잖아요.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이날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막 이렇게 이제 아시아장 끝나고 막 올라가는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있죠. 장 종료 후에 아마존이 20대 1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100억 달러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 아마존 4분기 실적 나왔을 때부터 이 기대가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다우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입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그 주당 단가가 중요합니다. 기업 전체 실체적 크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존 같이 지금 비싼 주식들, 소위 한 주당, 이런 주식들이 다우지수 들어가기 어려워요. 대충 다우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것이다라는 썰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나왔죠. 예, 그래서 시간에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5, 6%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슈에 좀 약간 그 소멸이긴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올 만한 이슈가 다 사라지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진짜 잘 나와야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아마존의 주식 분할 소식도 있었다라는 거고, 목요일에 가게 되면 ECB 통화정, 이제 목요일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22 통화정책회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게 있었죠. 공동채권 발행 검토가 되면서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거 빼고서는 매파적으로 나와야 되는 주변 환경이긴 했었어요. 뭐냐면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제가 이거 나올 때 그랬습니다. 이래도 긴축을 안 해?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지금 유럽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6%입니다. 여러분, 생산자 물가가. 야, 이래도 긴축을 안 하니? 소비자 물가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게. 야, 진짜 이래도 긴축을 안 할래. 근데 공동채권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까는 미묘하게 비둘기적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싹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공동채권 발행하면, 부채 발행하면 금리 급등할 텐데, 이거 그럼 누가 사줘야지, 어떻게? 중앙은행이 사줘야지. 그런 생각인 거죠. 결과는 뭐냐 하면, 긴축을 오히려 가속도를 내버립니다. 일단은 주요 이제 금리들 동결 다 시키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서 제외를 하고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속도 조절이 관건이었어요. 근데 유럽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PEPP라 그래서 팬데믹 이머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거, 긴급하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PP라 그래서 그냥 에셋 퍼처싱이에요. 이거는 팬데믹 이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유럽이.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팬데믹이 끝나가니까는 팬데믹 이머전시는 종료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회의 말고요. 지난 회의에 내년 1분기 말에 종료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만약 완화적으로 나오려면, 근데 3월에 원래는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있고 해가지고서 조금 더 늦출래 라고 했으면 이제 시장이 바라는 거죠. 아, 비둘기적이야. 근데 일단 PEPP는 예정대로 종료할게. 게다가 APP는 원래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지난 회에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갑자기 PEPP를 없애버리면 시장이 좀 놀래겠지. APP가 원래 PEPP 하기 전에는 200억 유로 규모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려주기로 합니다. 야, 3월에 PEPP 종료되니까는 2분기에 우리가 200억 하던 거를 200억 더 늘려서 400억을 해줄게.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이제 조금 줄여갖고서 300억을 하고 4분기에는 다시 원래 APP 하고 있던 200억으로 줄이겠어. 원래로 돌아오겠어. 그러니까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아, 우리가 좀 더 PEPP 없어져도 시장을 놀래키지 않도록 APP를 늘려줄게 라고 얘기한 게 지난 회의였어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안 되겠어. APP도 줄이겠어.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 오케이. 3월 때 끝나고 원래 2분기에 400억 하기로 했지. 아니 4월에 400억. 그 다음에 3분기에 300억으로 늘리기로 했지. 아니 5월에 300억. 6월에 200억으로 돌아갈게. 4개월 앞당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럼 6월에 200억 돌아왔어.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럼 원래대로 돌아왔지. APP도 사실은 우리가 뭐 상시적으로 맨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3분기에 우리 APP라는 것도 이건 팬데믹 이전에도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종료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얘는 무슨 소리 하니?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긴축적이라 느꼈을 건데 긴축의 가속도를 내버리네? 하고 놀라게 됩니다. 깜짝.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ECB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시기가 빨라진다는 뜻은 금리 인상의 시기도 빨라진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근데 원래는요, 어떻게 금리 인상하고 자산 매입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자산 매입을 끝내면은 그 끝내는 것은 이제 22의 주요 금리들을 올리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자산 매입을 끝내겠다.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이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금리가 올라갑니다라고 성명서에 항상 써놨었어요. 그 APP 설명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번에 여기서 이 직전에라는 거를 지웁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이 끝나도 곧바로 금리 인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매파적으로 얘기해서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 다독여 드릴게요. 바로 인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APP랑 빨리빨리 하는 거에 일단 벌써 놀란 거죠. 야, 너네는 전쟁이 터져도 긴축을 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전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에서 FOMC도 지금 우리 안심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번 회의 전에 시장에서는 뭐였냐면 니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인플레 전망치 어떻게 바꿀지 한번 보자였거든요. 전쟁 났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시켰습니다. 근데 인플레 전망치는 많이 또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뭐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다음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가 더 광범위해졌다. 그렇지만은 공급망 교란은 완화되는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나씩 해준 거죠. 요거는 일부러 제가 공급망 교란 완화 신호는 넣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공급망 교란 관련해서 요 멘트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갖고 ECB가 그 시장에 매파적인 충격을 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사실 예상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월 대비 0.6% 나왔거든요. 이걸 확 올려요. 야, 엄청 높게 해놓고서 그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속화시켜서 전월 대비 0.8%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만큼 진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원 CPI도,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것도 0.5%,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이만큼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리오프닝 관련된 거 있잖아요. 리오프닝.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요번에는 계산해 보니까는 이제는 10%도 안 돼요. 그 전에 10% 중반이었거든요. 그 전월에. 이제는 월 전월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게 차지하는 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그러면 전체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그 전월에 조금 이제 좀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월 상승분 0.6% 중에 20% 정도를 이게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0.8%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근원과 헤드라인의 차이에서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월 이후에 3월에 어떻습니까? 에너지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또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뜻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이 지금 원래는 리오프닝 일회성, 그 다음에 에너지 요인이 컸어? 그 말이 맞았는데 이제는 그 이외의 것들에게도 엄청나게 퍼져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 더해가지고서 에너지 가격은 또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못 말리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래 시장에서는 올해 2월 내지 3월 정도면은 피크일 거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게 최신이 이제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2월달 자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CPI 나온 거 보고서는 수정을 다 해버려요. 야, 피크 아직 멀었다. 점점 더 피크가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2, 3의 피크론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 정도면요. 중간 선거 할 때도 7% 이상이에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과연 중간 선거를 이만큼 높은 숫자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높지만 22만 건이면 23만 건이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일에 미국장 좋으면서 아시아장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는 좋으려다가 매파적인 22,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CPI 때문에 미국 증시 빠집니다.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죠? 이래도 금리가 올라요, 계속.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게 기대 인플레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지금 금리에 미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해도 좀 안심이 돼요. 자동 정화 기능이거든요, 이게. 근데 금리가 이렇게 증시가 나쁜데도 올라가잖아요. 이건 자동 이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11일 금요일에는 그 전일이 이제 한국의 3월에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번에 뭐냐? 드디어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었다는 거고 드디어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공매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공매도 뭐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 전날에 이미 대차를 1조를 해가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거래 유통 가능 주식 금액이 10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1조를 하루 만에 빌려가요. 공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 칠 거예요. 이건 대놓고 치는 거예요, 진짜로. 작정하고 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대투기의 시대, 공매도의 시대가 한국에 또 열렸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 장 끝나고서 셀트리온 그룹 관련해가지고서 회계 증선위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약하게 나왔습니다.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입증이 안 된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솔직히 회계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상장 폐지를 시킬 만한 건으로 연결을 시키기는 어려웠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 나왔다는 거 하고 그 다음 유럽 쪽에서는요, 에너지 기업들이 요즘 이제 유가 올라가서 돈 잘 벌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과 이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매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웃겨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공급이 늘어나야지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잡힐 겁니다. 근데 에너지 기업들한테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초과 이득세를 매기면 얘네 투자하겠어요? 절대 안 늘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푸틴 쪽에서 뭐 약간의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푸틴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푸틴 쪽에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저녁 시간대였어요. 저녁 시간. 갑자기 해외 선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미국 선물이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푸틴 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크라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내려오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말을 믿으십시오. 푸틴 말을 왜 믿으세요? 푸틴 말은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상 무역 관계 국가 종료를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하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정상 무역 관계가 아닌 곳이 미국하고 누구냐? 쿠바, 북한입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제재 강도를 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빠져서 끝이 났습니다. 뭐 금리는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빠져도 금리가 안 빠져요. 특히 단기채는 더 올라가요. 자, 이제 금리가 다시 2%로 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는요, 전쟁 공포에도 내려가질 않아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유가가 급등하고 해버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아주 이제 질 나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전쟁도 금리를 못 막습니다. 많이 오르면 경제 부담이 돼요.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잡으려면 이제는 경제가 그냥 망가져야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 쪽의 경우에는요, 미국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금수 조치 내리면서 유가는 그 다음에 확 빠집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미국에서 뭐 이런 조치를 내리면은 유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전형적으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격이었습니다. 그 전에 왜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유가가 더 올라가냐. 그때 시장이 네가 전략적 비축률을 왜 풀려고 하지? 그건 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마음인 것 같군 하고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미국이 제재가 나오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러시아에 오히려 유가는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전에 이미 유가 100불 이야기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크라이나 요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현재 미국은요, 가능한 모든 가격 안정화 수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한테 증산 요청을 했죠. UAE하고 이라크한테 얘기했는데 이라크는 여기에 대해 부인을 했고 UAE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UAE가 좀 늘려줄 수는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거의 마무리 단계, 베네수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미국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전략적 비축료 방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외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호되게. 근데 지금 보니 미국이 자기네가 이제 제코가 석자니까 자기네한테 달려와서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란은 그게 엮여있죠. 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보세요. 핵을 포기했더니 어떻게 되나. 이란이 과연 정말로 제대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엔 또 이란이 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계속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쉽게 결정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들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즐기겠죠. 아유 뭐 미국이 뭐 이제야 지금 똥줄이 타갖고 나한테 왔네. 근데 어떡하냐, 니네가 이제까지 우리한테 했던 나쁜 짓들은 생각해보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수도꼭지 트듯이 바로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유 생산이라는 게. 그래서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펙에 증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이 오펙 플러스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오펙 플러스의 멤버들이 러시아 등 뒤에 아니 뭐 대놓고 칼을 꽂는 거죠. 이걸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이 결정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월 초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딱 예견한 대로 40만 배럴만 하잖아요. 다음으로 지금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늘어나려면 구조적인 쇼티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 러시아가 구조적으로 퇴출이 돼야 돼요. 근데 러시아를 구조적으로 영구적으로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기간까지 딱 해줄 수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뭐 오펙 플러스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석유 생산업체요, 설비 투자 늘렸어요, 미국을 믿고. 근데 러시아가 단기간에 미국이 갑자기 화해해가지고 또 러시아를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면 바로 공급 가행되고 유가 폭락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시설을 이제 빚내서 투자했는데 한 푼도 돈 못 뽑아보고 폭락해버리고 이건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구조적인 건 제가 볼 때 셰일 생산 늘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인플레이션, 그 다음 제재, 이제 러시아에 관련해서 환경 규제가 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또 한 번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석유기업이면은 바이든한테 정말 화가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한테 생산 좀 늘려라 라고 했고, 석유기업들은 대놓고 급할 때만 찾는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신뢰가 없어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생산을 늘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그 채굴 업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쉐일을 하려면 모래도 필요하고 수압 파쇄법이니까는 뭐 파이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한데, 지금 쇼티지가 공급망 교란으로 엄청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쇼티지다. 우리가 쉐일을 추가 생산하는
자재를 구하는데도 지금 쇼티지가 심해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냥 이런 일이 없었어도 연초에 우리가 시장에 약속했던 가이던스 줬었던 만큼 생산을 못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급망 교란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쇼티지 현상들이 아주 다양한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여튼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뿅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130불 갔던 게 WTI 기준으로 109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100불 이상으로 110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 문제는요, 다음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로 하나 저희가 이제 매주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이 러시아의 퇴출로 인해 가지고서 뭐 졸탄 포사르는 여기에 대해 갖고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여러분. 두 개로 나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영래포 시장.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 유동성이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영래포 시장 금액으로 우리가 이 금액이 정말 더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돈이 흘러 넘쳐요. 과잉 유동성. 그래서 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지고 나서 이렇게 쭉 줄어요. 2,500억 달러 정도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 이게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 쪽 특히 영래포를 봤었을 때는 좀 안정화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러시아발 리만 모먼트 같은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연준을 통해 가지고서 해외에 있는 다른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스왑을 늘리려고 금액을 늘리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오죠. 너무 작네요. 중앙은행 리퀴디티 스왑 요거거든요. 요 항목이 얼마나 늘었냐라고 하니까 그 전주에, 이거 매주 목요일에 나온 숫자거든요. 그 전주에 1,400만 달러 정도만 이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도 좀 늘기는 했어요. 근데 6,8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폭 늘어난 겁니다. 1억 달러도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안 보인다. 지금이고.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1등입니다, 여러분. 1등. 지금 1등인데 뭐 이러다가 또 내려오겠죠. 스파이크 되다가 확 내려오는 게 오미크론 특징이니까요. 어쨌든 한국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펴는 건. 넘어가고요. 총평을 해보면 뭐 짧은 평입니다. 이제 다시 중앙은행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계속 보고 있지만 요번에 사실 이번 주를 장악한 이슈는 20이었어요. 22가 매파적이었다는 거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누가 있냐? 수요일 날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 3시죠.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날에는 영국입니다.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은행들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미국을 제일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을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서머타임이니까는 미장이 1시간 빨리 열려요. 다음 주부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서는 뭐 미국 소매 판매 등 주요 지금 경제 데이터, 중국의 경제 현실이 어떤지 그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미국의 소매 판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